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한일 국교 정상화 압박. 1961년 7월 18일 미 CIA가 작성한 한국에 대한 특별 정보 판단서는 농촌에서 혁명정부의 지지도가 높은 반면 지식층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압적인 정책 때문에 이승만 정부보다도 나을 게 없다는 식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학생들이 주동이 된 봉기가 일어나도 군사정권은 신속하게 폭력적으로 이를 진압하고 탄압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8월 3일 주한 미국 대사 세뮤엘 버거는 국무부에 이런 요지의 건의를 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서 국교 정상화 회담에 임하도록 촉구해줬으면 함.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는 공산 세력에 대한 우리의 공동 방어 전략에 필수적이다. 한국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도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기 바람. 버거 대사는 또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군사 정권은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즈음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등장한 것이 동아시아의 대소방어선 강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기 시작한다. 6월 5일에 워싱턴의 대한 긴급대책반이 작성한 한국사태 관련 보고서에 부속 문서로 붙어있는 한국의 군사정세에 대한 미 국방부의 평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국교 정상화가 미국의 대소 전략에 왜 중요한지를 이런 요지로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의 안보는 큰 위협을 받게 된다. 강력한 한국은 일본을 중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반공 보루로서 중공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다른 곳에서 적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한국군의 가장 큰 자원은 전투 경험이 있고 임금이 낮으면서도 사기 충천한 인력이다. 한국군 병력을 지금 수준 이하로 줄이면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갈 것이다. 더구나 한국군의 상당한 감축으로 초래된 군사력 균형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가까이에 전술핵무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술핵의 추가 배치라는 말로써 1961년 이전에 한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기습을 받았을 때 적군을 압도하고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 국방부의 이 보고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과 일본 기지에 있는 한국군과 미군의 항공기들은 적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사전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전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공군 지원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기지, 오키나와 항공모함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화해는 한국의 방어에 일본의 국익이 걸려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게 될 것이다. 소련, 중공, 북한의 삼각동맹 체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의 대응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 미국은 한일 양국의 등을 떼민다. 1961년 6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케네디 대통령과 일본 이케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촉구한다. 최근에 비밀이 해제된 두 정상 사이의 대화록에는 또 이케다가 한국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이케다 총리가 말한다. 40년간 한국을 통치해본 경험에 의하여 일본은 한국인들이 멋대로이고 배타적이라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일본으로서는 최근의 쿠데타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다.
우리는 한국의 내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미국이 민간 정부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도 민정으로 복귀할 것을 희망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한국에 상당한 원조를 해줬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로 내세울 것이 없게 됐다. 한국에서 등장한 군사정부의 민족주의적인 열정과 일본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양국 사이의 그런 정상화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가진 대한 정책의 한 요점은 두 나라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의 전력 개발을 지원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에도 매우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일본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안보 문제는 사실상 일본의 국내 문제다. 일본은 한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현 정부가 반공주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싶을 정도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대공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갈망했지만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이 대통령의 반대로, 장면 정부 시절에는 정권의 조기 붕괴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였다. 쿠데타를 모의할 때부터 박정희는 만약 미국이 원조를 끊으면 일본의 지원을 받아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갈망하는 만큼 박정희는 미국에 대해서 하나의 카드를 주게 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머지않아 베트남 파병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주게 된다. 미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한미 간의 외교상 주제가 되어 있던 1960년대에 두 나라 관계는 안정됐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우산과 외교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경제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압박하는 데 써먹은 가장 중요한 수단은 빨리 민정이양 일정을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1961년 8월 11일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정일관 주미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는 친구 사이니까 며칠 안으로 귀국의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에 대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의 후르시초프 의장과 회담을 가졌을 때 후르시초프는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소련은 전 세계의 인민정권들을 지원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이런 나라들에서 정권을 잡는 것은 역사적으로 필연이다. 이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선거를 통해서 공산정권이 성립된 나라가 없지 않는가. 후르시초프는 한국을 지칭하면서 현 정부의 군사적인 경향 때문에 밑으로부터의 압력과 침투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을 구성하는 나라들의 여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귀국 정부가 선거 날짜를 1963년으로 멀리 잡아놓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1962년 가을에 유엔 총회 직전으로 선거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선거 일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1963년에 선거를 하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한국 정부는 선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것이니까요. 이 대목에서 배석하고 있던 메카나기 차관보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인들은 분명한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단히 실망할 것입니다. 러스크 장관은 즉시 자신의 제의를 취소했다. 그 대신 정일관 대사에게 1963년에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고 물었다. 정일관은 나는 4년간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했다. 러스크는 거듭해서 선거 일정을 결정할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처할 상황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헌정 질서로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8월 12일 박정희 의장은 1963년 3월 이전에 헌법을 개정하고 5월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의 단원제로 한다는 민정이양 시간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다소 불만이 있었으나
어쨌든 민정이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정상화된 셈이었다. 박정희, 케네디 정상회담도 이 무렵 확정된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를 보는 미국의 평가도 개선된다. 1961년 10월 28일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가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은 혁명정부에 대한 극찬으로 변해 있었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지 5달이 됐다. 이 정권은 권위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 대외적인 인상이 다소 나쁜 면이 있긴 하지만 정열적이고 성실하며 상상력과 의지력으로 꽉 차 있다. 이 정권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대중적 지지 기반도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위로부터의 혁명을 시작하여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 전 정부 하에서 토의되었거나 구상되었던 개혁 프로젝트들, 은행 신용정책, 무역,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공사의 확충, 탈세 대책, 농업과 노조 대책, 교육 및 행정부문, 복지 등이 실천되고 있다. 많은 개혁은 긍정적이고 상당수는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들이다. 몇몇 개혁들은 뜻은 좋았지만 너무 급히 서두는 바람에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혁명정부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매점 매석 행위, 뇌물, 정경유착, 밀수, 군사물자 횡류, 깡패, 경찰과 기자들의 공갈 행위에 대한 군사정부의 단속은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 공산당의 침투 공작에 대한 사찰 활동과 반공선전의 질과 양이 모두 증가했다. 군인 출신 장관들은 행정을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다. 송효찬 내각 수반은 근 한 달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가장 유능한 장관 중에 한 사람인 정래역 상공부 장관은 내각 회의 중 쓰러졌다가 2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현업에 복귀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2달간 휴식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박정희 의장도 과로 상태다. 유능한 장관들의 효율성은 그러나 최고회의와 내각 사이에 기능과 책임의 분명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 다소 약화되고 있다. 몇몇 최고회의 위원들은 내각의 결정을 뒤집고 간섭하며 군인 출신 장관들 가운데는 내각 수반을 제쳐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송효찬 내각 수반은 최고회의의 기능을 입법 활동에 한정시키고 내각이 행정을 전담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쿠데타에 처음부터 가담한 사람이 아닌데다가 이승만 정권 때의 경력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명령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태도는 방관자적이다. 이런 태도는 비관적인 태도와 구별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지배층이 장기간에 걸쳐서 유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자신감의 결여 때문이다. 이 혁명이 어느 길로 갈지를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 최고회의 안에서 고질적인 분파주의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지난 9월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 즉, 김종필 정보부장과 대령급들이 함경도 출신 장성들을 거세하려고 했던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그런 내부 권력 투쟁을 막겠다는 뜻이 확고해 상황은 안정을 되찾았다. 부정부패가 상부층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조짐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박정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부정 사례를 공개하여 무자비하게 처리하겠다는 자세다. 박 의장에게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그는 가장 냉정하고 믿음직하며 안정되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세뮤엘 버거 대사는 진로를 확실하게 잡은 혁명정부의 2가지 위험 요소는 내년도의 물가 폭등 가능성과 김종필 정보부장의 독주라고 분석했다. 정보부는 정부의 파수꾼으로서 광범위한 조직을 갖고서 감청, 정보망 운영, 우편 검열, 영장 없는 구금, 자백 강요를 일삼고 있다. 정부, 군부대, 우리 대사관, 그리고 최고회의와 내각 요인들도 정보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정희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모반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김종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